은빛 스크린 너머의 그림자. 2025년 5월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희뿌연 먼지를 머금고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연립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성북구의 한 골목. 박서연 여사는 볕이 잘 들지 않는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 풍경은 지난 수십 년간 그랬듯 단조로웠다. 오가는 이웃들의 무심한 발걸음, 가끔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담벼락 위를 유유히 걷는 길고양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시간과는 무관하게 흘러갔다. 72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온화하지만 깊은 주름을 새겼고 희끗끗한 은발 아래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5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재는 집안의 공기마저 바꿔놓았다. 늘 시끌벅적했던 집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그 정적을 깨는 것은 낡은 개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하나뿐인 아들 민주는 결혼하여 분가한 지 오래였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늘 바빴고 손주들은 학업에 치여 할머니 집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는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반찬이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나 혼자 먹는데 뭘 그리 차려 먹겠니?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걱정 마라, 나 건강하다. 늘 같은 대화가 오갔다. 그녀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늙은 어미의 외로움이 젊은 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할까봐 그녀는 늘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 싫어 입맛을 잃은 지 오래였다. 밥솥에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넘기는 것이 그녀의 일상적인 식사였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다 소파에 잠드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서연아, 너도 이제 세상하고 좀 소통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틀어박혀 있을래?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경로당은 그녀에게 유일한 사회활동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 김 여사는 늘 그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김 여사는 박서연 여사와 달리 활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이거 봐라, 황혼의 로맨스라고 우리 같은 노인들 만나는 앱인데 꽤 괜찮다더라. 우리 옆집 박영감도 이걸로 만난 할머니랑 얼마나 알콩달콩 지내는지 몰라. 너도 한번 해봐. 말동무라도 생길지 누가 아니? 김 여사가 최신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화면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의 사진이 떠 있었다. 박서연 여사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됐네. 난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 주책 맞게. 주책은 무슨? 인생은 70부터야. 몰랐니?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 바보 소리 들어. 내가 다 가입해주고 알려줄 테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김 여사의 끈질긴 설득과 성화에 못 이겨 박서연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기계라면 질색이었지만 친구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김 여사는 신이 나서 박서연 여사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었다. 햇살 좋은 창가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 아래 따뜻한 말동무를 찾아요. 박서연이라는 문구가 입력되었다. 며칠 동안 스마트폰은 조용했다. 역시나 괜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며 앱의 존재조차 잊어갈 무렵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 소리가 울렸다. 정우성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서연 여사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과 함께 중후한 멋을 풍기는 노신사의 사진이 떠 있었다. 잘 다려진 셔츠에 지적인 안경을 쓴 모습이 꼭 오래전 좋아했던 영화배우를 닮았다. 안녕하세요, 박서연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고우셔서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박서연 여사는 몇 번이고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답장을 입력했다. 안녕하세요, 정우성님. 이렇게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정우성이라는 남자는 마치 마법사처럼 박서연 여사의 텅 비고 적막했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 씨.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서연 씨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라는 다정한 메시지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다. 그는 박서연 여사의 소소한 일상, 경로당 이야기, 아들 자랑, 심지어는 저녁 메뉴 같은 사소한 이야기까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가 외롭다고 말하면 그는 제가 서연 씨 곁에 있잖아요.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시카고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멋진 집에서 사는지, 하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박서연 여사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고 그의 성공담은 그녀에게 묘한 동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금세 그에게 깊은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꼈다. 서연 씨, 한국의 가을은 참 아름답지요? 이곳 시카고는 벌써 꽤 쌀쌀합니다. 서연 씨와 함께 서울의 가을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서연 씨의 고운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서연 씨가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했고 가끔 걸려오는 국제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박서연 여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칙칙했던 그녀의 세상이 다시 찬란한 색깔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우성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눈을 떴고 그의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잠이 들었다. 김 여사에게는 그의 존재를 비밀로 했다. 왠지 모르게 이 설렘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어느 날 밤늦게 정우성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의료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현지 은행 거래가 막혀서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바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연 씨. 그의 고통스럽고 절박한 목소리에 박서연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아프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 그녀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덜컥 알겠다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불안감이 밀려왔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도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와 서연 씨밖에 없다는 애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동안 그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따뜻함과 위로를 떠올리자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사람이 아프다는데 외면할 수는 없지. 50만 원 큰 돈이지만 그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겠어?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니 그를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정우성은 수술이 잘 끝났다며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서연 여사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정우성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갑자기 세금 문제가 터져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예매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금이 모자라서 등 이유는 끝도 없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단위였던 요구액은 점차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부러졌다. 박서연 여사는 노후 자금으로 붓고 있던 적금을 깨고 자식들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까지 모두 꺼내 그에게 보냈다. 돈을 보낼 때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는 언제나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몇 배로 갚겠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 박서연 여사와 함께 그림 같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꿈이라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속삭였다.
박서연 여사는 그 달콤한 약속과 희망에 취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상태였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요. 어느 주말 반찬거리를 잔뜩 싸들고 예고 없이 집에 들른 아들 민준이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별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박서연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찻잔을 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하며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다. 우연히 본 은행 우편물에서 어머니의 적금이 모두 해지된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누구 만나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왜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민준의 돌직구 질문에 박서연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무슨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녀는 버럭 화를 냈지만 그것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뿐이었다.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됐으니 그만해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박서연 여사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아들에게 정우성의 존재를 그리고 그에게 전 재산을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게 생각할까. 엄마가 늙어서 주책이야.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비웃거나 질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민주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다 결국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새벽 옆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우성이라는 낯선 이름과 수십 건의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충격적인 금전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최악의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로맨스 스캠.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그 끔찍한 일이 자신의 어머니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무렵 정우성은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요구는 더욱 대담하고 구체적으로 변했다. 서연 씨,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 멋진 집 말입니다. 제가 봐둔 곳이 있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만 처분하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서연 씨, 저를 믿고 아파트를 팔아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서연 씨 이름으로 더 크고 좋은 집을 계약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박서연 여사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남편과의 수많은 추억이 깃든 이 유일한 보금자리를 팔라니.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정우성의 끈질긴 설득과 우리의 미래, 마지막 투자라는 달콤한 말에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래, 어차피 민준이도 이 낡은 집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과 함께라면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 그녀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옆에는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함께 서 있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멈추세요. 민준의 절박한 외침에 박서연 여사는 심장이 멎는 듯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민준아, 네가 여길 어쩐 일로? 갑자기 소리는 왜 지르고? 이분은 또 누구시고?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남자, 어머니가 믿고 있는 정우성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악질 사기꾼이라고요.
젊은 경찰관 성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이수진 경위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박서연 어머님, 아드님 김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과 연락한 정우성이라는 인물에 대해 긴급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인물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해외 유명 배우의 것을 도용한 것이었고 어머님과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IP 주소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한 PC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돈을 송금하신 계좌 역시 국내 노숙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국제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어머님. 박서연 여사는 귀를 의심했다. 나이지리아? 대포통장? 사기꾼? 유령인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토록 다정했던 목소리, 마음을 녹이던 따뜻한 메시지,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 그 모든 것이 교묘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 날 사랑한다고 했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현실을 부정하며 울부짖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허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닫자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낯선 사기꾼에게 바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수진 경위가 그녀의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어머님의 외로운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데 아주 능숙한 자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가장 소중한 집만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사기꾼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박서연 여사가 보낸 3천만 원이 넘는 돈은 이미 여러 차례 세탁되어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고 되찾을 길은 사실상 막막했다. 나이지리아에 근거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준의 빠른 신고 덕분에 그녀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아파트만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그 몇 달 동안 박서연 여사는 깊은 우울감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랐다. 밤마다 정우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배신감과 자책감에 잠을 설쳤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주는 회사를 잠시 쉬면서까지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을 웃음소리로 채웠다. 이수진 경위 역시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그녀의 안부를 묻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경로당 친구들도 그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속에서 박서연 여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는 빛만큼이나 짙고 위험한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해 나갔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도 등록했다. 더 이상 낯선 이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서연 여사는 민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서울숲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곱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민준아, 며느라가,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다들 미안하다. 할미가 어리석어서 너희들한테 걱정만 끼쳤구나. 박서연 여사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더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드렸어야 했는데.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가족들은 이번 일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 어떤 로맨스보다 값진 것은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박서연 여사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은빛 스크린 너머의 검은 그림자는 거쳤지만 그 뼈아픈 경험이 남긴 교훈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눈앞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은빛 스크린은 때로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너머의 세상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짜 소통과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저 멀리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